사악한 흑룡이 갑자기 인간의 영토로 넘어왔다. 하지만 3분도 채 되지 않아 국경 방어 시스템이 이를 감지했다. 2개의 핵탄두가 정확히 조준했다. 발사가 승인되려는 순간 흑룡은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외쳤다. 잠깐, 같은 편이야. 그러고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까지 전부 댔다. 얼마 전 나는 다른 세계로 넘어가 흑룡이 되었다. 처음에는 정말 기뻤다. 드디어 내 인생이 피는구나 생각했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는 전임자의 기억을 하나도 물려받지 못했고 숨겨진 재능도 깨어나지 않았다. 생명체의 변화는 나를 망가뜨렸다. 사냥하는 법도 몰랐고 용의 전투 방식도 이해하지 못했다. 한동안은 제대로 나는 법조차 터득하지 못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이 세계에서의 생존은 정말 비참했다. 대부분 하이에나나 독수리처럼 다른 포식자들이 사냥한 것을 훔쳐먹으며 연명해야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었다. 160톤이나 나가는 용이 만족하려면 엄청난 양의 고기가 필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동족을 찾아 합류할까 생각도 해봤다. 쫄따구라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언어의 장벽 때문에 다른 용이든 인간이든 마주치는 족족 나를 공격했다. 아무도 내게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계속되는 실패에 나는 완전히 희망을 잃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불구불한 산길에 상인 행렬이 나타났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소만 왕국의 상인들로 어떤 신비한 나라와 거래를 마치고 물건을 싣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내 계획은 그들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뛰어들어 말 한두 마리를 잡아먹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용의 기운을 제어할 수 없었다. 그들은 1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나를 감지했다. 어쩔 수 없이 돌진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말 한 마리를 덮쳤고 막 먹으려던 순간 뒤집힌 수레에서 자루 하나가 쏟아져 나온 것을 발견했다. 내가 아는 선명한 글자로 고급 요오드 소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숨을 참았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다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용은 쉽게 울지 않을지 모르지만 바로 이런 순간에는 울만했다. 지난 6개월이 내게 실제로 어땠는지 아무도 몰랐다. 나는 너무 배가 고파 흙을 먹기도 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밤잠을 설친 적도 있었다. 외로움과 고향 생각에 하늘에 대고 혼잣말을 하기도 했다. 산 꼭대기에서 무력하고 분노에 찬 슬픔으로 울부짖기도 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과거가 되었다. 나는 다시 방향을 찾았다. 나는 물었다. 이 물건들 어디서 났소? 남자는 더듬거리며 하마국의 언어로 대답했다. 신비의 땅, 학시국에서 교역한 물건입니다. 훌륭해. 한이국도 이 세계에 왔구나. 나는 말했다. 나를 거기로 데려가라. 가는 길의 대화를 통해 남자의 이름이 후크이고 전문 상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미 함액시국과 여러 번 거래를 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함왕국은 매우 신비로운 나라였다. 그 나라 자체가 반년 전쯤 갑자기 이 세계에 나타났다고 했다. 이 X2국의 국경과 토착 세계 사이에는 일종의 경리벽인 장벽이 있었다. 장벽 안과 밖은 완전히 다른 두 세계였다. 시국이 있는 안쪽에는 마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과학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 나라의 법칙과 분위기는 토착 세계와 엄청나게 달랐다. IX국에 들어간 토착 생물들은 심각한 환경 부적응을 겪었다. 가벼운 경우는 병에 걸렸고 심한 경우는 죽었다. 마찬가지로 항액시국 사람들도 장벽 밖의 토착 세계로 거의 나가지 않았다. 그들의 몸은 마법 원소에 대한 친화력이 없었다. 철저한 보호 없이는 그 원소들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 장벽은 두 세계를 깔끔하게 나누었고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움직이며 서로 간섭하지 않았다. X해국 내부 깊숙이 들어가 본 외부인은 거의 없었다. 알려진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을 도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상당한 국력과 기술 무기 때문만이 아니라 평화라고 알려진 궁극의 무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모든 것을 듣자 내 심장이 뛰었다. 우리나라 전체가 넘어온 건가? 부모님도 여기 계실까? 이 생각에 나는 날갯짓을 더 빨리 했다. 몇 시간을 날아간 끝에 마침내 땅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장벽을 보았다. 그것을 통과하는 순간 나는 즉시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다. 숨쉬기가 어려웠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유 없이 심장이 마구 뛰었다. 내 몸은 이 환경이 용에게 매우 부적합하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나는 여기까지 왔다. 접촉하지 않고 떠날 수는 없었다. 나는 더 깊이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투기 여러 대가 굉음을 내며 지나갔고 미사일 2발이 발사되어 내 바로 앞에서 폭발했다. 직격은 아니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멈춰라. 더 이상 오지 마라. 그때 헬리콥터 한 대가 화물칸 문을 연 채 도착했다. 안에 있던 장교가 확성기를 들고 있었다. 용, 그대는 우리 영토에 불법으로 진입했다. 이동을 멈추고 검문에 응하라. 저항하지 마라. 안심해라. 악시, 국은 문명적이고 합리적인 국가다.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한다면 그대의 안전과 법적 권리를 보장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그대에게 있다. 중령은 용이 알아듣는지 여부에 대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절차를 따라야 했을 뿐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초자연적 존재에게 무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상부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군은 즉시 발포했을 것이다. 흑룡이 자신을 완전히 무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런 자존심 강한 생물이 설령 모든 말을 알아듣는다 해도 따를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대치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용이 그들을 보고 마치 가족을 만난 것처럼 반응했다는 것이다. 용은 크게 소리쳤다. 이봐요. 쏘지 마세요. 같은 편입니다. 정말 이상했다. 이 용은 하국의 언어를 구사했고 스스로를 같은 편이라고 칭했다. 용이여,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군.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저는 평범한 하국 국민입니다. 얼마 전에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제 이름은 황택입니다. 26살이고요. 주민등록번호는 12만 3456입니다. 주소는 양밍성 와시구 칭링로 20번지입니다. 아버지는 왕캉핑, 어머니는 판자꾸어르인데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하십니다. 그 장교는 진심으로 깜짝 놀랐다. 하국의 비밀주의와 결계 효과 때문에 바깥의 지적 생명체 대부분은 하국의 내부 사정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이런 세부 사항을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황택 씨, 지금 바로 사람을 시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게 확인되면 해코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당신의 안전을 위해 결계 밖으로 다시 날아가 주십시오. 하지만 장교님, 저는 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약해서요. 뭐 먹을 것 좀 주실 수 있나요? 닷새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잠시 후 류웨이한 중령은 용이 알려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모든 정보가 일치했다. 곧이어 헬리콥터 한 대가 5톤의 소고기를 싣고 도착했다. 그것을 보자마자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먹기 시작했다. 다 먹고 나니 배는 불렀지만 여전히 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먹는 동안 고기 맛이 이상하게 퍽퍽하고 질기다는 걸 깨달았다. 결계 밖에서 먹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류 중령을 쳐다봤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결계 밖의 동물들은 몸에 고농도의 마력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영양가와 육질 모두 국내산보다 훨씬 높습니다. 당신은 거기에 익숙해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국내산 고기는 맛이 없게 느껴지겠죠. 걱정 마세요. 이미 과학원에 연락해뒀습니다. 곧 전문가들이 와서 당신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줄 겁니다. 약간의 체열과 몇 가지 검사가 있을 수 있지만 생명에 지장을 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나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국에 들어오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실험체가 될 가능성은 이미 각오했다. 게다가 용은 엄청난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해부를 당하더라도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오히려 내 장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궁금했다. 몇 시간 후 연구팀이 도착했다. 그들은 피를 뽑고 나서 캡슐 내시경 같은 것을 하기 위해 내 몸속으로 작은 로봇을 내려보냈다. 이걸로 내 장기와 골격 구조에 대한 예비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로봇은 결국 소화관을 통해 배출될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무해했다. 유일한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내가 실수로 위장에 있는 로봇을 완전히 소화시켜버렸다는 것이다. 맛도 의외로 좋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영양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로봇을 더 가져와서 먹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기이한 요청에 직면한 수석 연구원 딩샤원 박사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다. 로봇에 아마 용의 몸에 필요한 어떤 물질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그는 막 로봇을 더 가져오라고 지시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근처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딩 교수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배터리부터 시작하죠. 말한 사람은 연구팀원 중 한 명인 위샤오밍이었는데 그녀는 전기에너지가 초자연적 존재를 재충전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었다. 약 5개월 전 하국은 불법 입국한 빛의 천사를 구금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녀는 오랫동안 마력을 공급받지 못해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가장 가까운 군 병원이 급히 그녀를 치료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시도한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다. 유일한 생명 신호는 제세동기를 사용했을 때 나타났다. 그녀의 심박수가 반응했던 것이다. 위샤오밍은 그 천사가 일종의 가사 상태에 들어갔다고 추측했다. 심박수 반응은 제세동기의 높은 전하에 의해 유발되고 있었지만 그 힘으로는 그녀를 깨우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압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연구팀은 그녀의 조언에 따라 여러 차례 제세동을 실시했다. 마침내 20만 볼트에서 그 천사는 눈을 떴다. 나는 잠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있었다. 신화와 전설에나 나올 법한 존재인 천사가 회복하기 위해 전기를 연결해야 한다니 정말 어색한 일이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곳은 판타지 세계였다. 많은 것들을 더 이상 평범한 시각으로 볼 수 없었다. 나는 말했다. 그렇다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케이블을 연결하죠. 딩 박사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사람을 시켜 전기 케이블 2가닥을 가져오게 했다. 그들은 그것들을 내 입에 바로 물렸다. 지속적인 전류가 내 혈류를 따라 심장으로 흘러 들어오자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었다. 마력 결핍 증세조차 완화되기 시작했다. 나는 케이블을 이빨로 물고 만족감에 눈을 가늘게 뜨며 계속해서 전력을 끌어당겼다. 한참 후에야 나는 그 경험을 연구원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아드레날린 같아요. 온몸이 찌릿찌릿하고 실제로 강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고 보니 충전만으로 강해질 수 있다면 기준이 꽤 낮은 것 같네요. 딩 박사는 미소를 지었다. 황 선생, 기준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하국이 이 세계로 건너오기 전에는 이곳에 전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여기 기술이 너무 원시적이어서 아직 개발하지 못했다는 뜻인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말 그대로 정말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었죠. 우리나라 밖의 자연계에는 자유전화 운반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전위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전기를 생성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자연적인 번개나 마법으로 생성된 전기 효과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물리학은 아닙니다. 자유전자가 없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황 선생, 우리나라 밖의 세계는 우리 상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시 세계가 완전히 잠겨있고 짙고 영구적인 안개 뒤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은 우리가 아는 천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더 복잡한 존재, 즉 응축된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낸 바로는 바깥 세상은 고도로 착취당하는 가축 농장처럼 기능합니다. 소위 신비로운 존재들이 그곳의 주인들이죠. 거기 사는 모든 지적 생명체는 본질적으로 통제와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살되기를 기다리는 가축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자신들의 가축이 너무 박식하거나 영리해지는 것을 원치 않겠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기는 우리만의 고유한 것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황 선생, 사실 전기는 우리가 천사에게서 배운 것을 토대로 생각하는 것만큼 초자연적 존재에게 기적적인 것은 아닙니다. 전기가 초자연적 존재의 힘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른 수단보다 더 효율적인, 새롭고 직접적인 에너지 보충 방법으로 기능할 뿐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사실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장기간 에너지 부족 상태였고 많은 장기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기는 단지 당신의 휴면 상태인 장기들을 재활성화하고 최상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뿐입니다. 어쨌든 황 선생, 시간이 늦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연구시설로 돌아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곳에 더 좋은 장비가 있습니다. 다음 날 비룡강 군구의 한 접견실에서 내 아들이 용으로 변했다고요? 전화통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관리들이 황강평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기밀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아직 집에 올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비룡강 군구에서 기꺼이 그들을 초청하여 방문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황택이 최근 직장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부모님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부는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베이하이시까지 먼 길을 왔지만 대신 이런 정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용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저희가 확인을 위해 두 분을 이곳에 모신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는 벽에 있는 프로젝터를 켜고 지난 이틀간의 흥룡 영상을 틀었습니다. 부부는 집중하며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여보, 저거 정말 우리 아들 맞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지만 저 지치고 겁 많고 여전하네요. 게으른 분위기, 저건 틀림없이 우리 멍청한 아들이에요. 류중령님, 우리 아들 황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건 언제인가요? 영상은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요.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습니다. 황택도 사실 두 분을 뵙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류한이 부부를 흥룡이 충전 중인 곳으로 데려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술자들이 전원을 차단했을 때 거의 동시에 눈을 떴고 부모님을 보았습니다. 첫 본능은 달려가서 그들을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류한이 미친 듯이 팔을 흔들며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170톤짜리 아기가 달려들어 안으면 납작하게 깔아뭉갤 테니까요. 내가 정말 내 아들이냐? 물론이죠, 아빠. 저는 정말 황택이에요. 황택 혈액형이 뭐지? O형이요. 황택이 제일 싫어하는 과일은 두리안이요. 그해 여름 사찰 축제에서 황택이 가장 기억하는 건 뭐지? 길을 잃어버렸던 거요. 사실은 저를 잊어버리셨죠. 제가 100m나 아빠 차를 쫓아가며 울었는데 눈치도 못 채셨잖아요. 나중에 제가 앙심 품지 말라고 50센트를 주셨죠. 그리고 황택이 여자친구 사귄 적 있나? 아빠? 제 체면은요. 아, 네, 류중령님. 틀림없는 우리 멍청한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들은 류위하는 안도의 한숨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부모님 테스트를 통과한 것은
공식적인 확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족은 밤 11시가 넘어 황강평 부부가 마침내 피로를 느끼기 시작할 때까지 2시간 넘게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근처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류위한이 갑자기 그들의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판 여사님. 저희 기술팀이 방금 여사님께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드님이 사진과 함께 용으로 변했다는 내용이더군요. 여사님께서 올리신 건가요? 아, 제가 그랬어요. 죄송해요. 제 기억력이. 이것은 국가 기밀 사항입니다. 공개될 수 없습니다. 혹시 제 시간에 삭제할 수 있을까요? 저희 기술팀이 게시물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삭제했습니다. 사회적 파장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황 선생의 공식적인 신분, 즉 그가 용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논의하러 왔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엄격한 비밀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는 귀화한 용의 신분으로 하국에 편입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복잡성과 위험을 크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황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우리의 일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지지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용의 형태일 때는 더 이상 황택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북방에서 온 위대한 흑룡 데우스입니다. 그리고 데우스가 두 분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기에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은 피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황강평은 아들에게 조금 가혹하다고 느꼈지만 류위한의 이유는 타당했습니다. 그리고 류위한은 아들에 대한 보상이 뒤따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부부는 더 이상 반대 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비룡강 군사연구소에서는 딩쉔 박사와 그의 팀이 흑룡의 피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현재 능력과 장비로는 용의 피의 비밀을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장벽 밖에서 해답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특정 고대 가문과 연금술사들이 용의 피를 정제하여 영약을 만드는 비법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조차도 빠르게 용의 혈통 특성을 일부 발현하여 강력한 용혈 전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남서쪽 국경 근처에서 성숙한 붉은 용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녀는 국내의 특정 범죄 조직에 용의 피를 팔고 있었던 것 같아 법적 조치를 취해서 그녀를 데려올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딩 박사님의 눈이 반짝였다. 결계 밖에서 성체 레드 드래곤을 포획하는 건 어렵겠지만 성체 블랙 드래곤은 선천적으로 레드 드래곤보다 우월했다. 황택에게 최첨단 무기 몇 개를 더해주고 전투기 몇 대를 협조를 위해 보내면 레드 드래곤 한 마리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황 선생이 인간 형태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아내면 그에게 여자친구를 찾아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딩 박사님은 생각할수록 실행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하지만 그 전에 블랙 드래곤에게는 그럴듯한 배경 이야기, 즉 공개적으로 활동하며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적인 신분이 필요했다. 딩 박사님이 나에게 와서 그가 구상한 대본을 설명해 주었다. 데우스라는 이름의 강력한 블랙 드래곤이 사악한 대군주와의 큰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야만적인 늑대인간 무리에게 그 위기의 순간 것이다. 용감하고 아름다운 여성 탐험대장이 나타나 그를 구하고 온갖 역경을 해치고 드래곤이 탈출하는 것을 도왔다는 내용이었다. 박사님, 이 대본이 정말 믿을 만한가요? 어떤 미녀가 탐험대장으로 국경까지 나가겠어요? 그리고 마침 죽어가는 드래곤을 우연히 만나 불쌍히 여겨 구해주다니요.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되면 로맨스 전개를 추가하려는 건가요? 이 드래곤이 탐험대장과 절망적인 사랑에 빠져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곁에 머물다가 사랑을 위해 우리나라에 귀화하기로 결심한다고요. 좀 진부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적인 논리가 있고 화제거리도 있죠. 보통 사람들은 이걸 듣는 걸 즐길 겁니다. 기꺼이 들으려 할 것이고 기꺼이 믿으려 할 겁니다. 드래곤에게 하나라의 사위라는 꼬리표를 붙여주면 대중의 호감도와 동일시가 크게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 이 신분으로 활동하기도 훨씬 쉬워질 거고요. 일리 있는 말이긴 하네요. 좋아요. 하지만 전 연기력이 부족해요. 망쳐도 제 탓하지 마세요.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황 선생, 연기는 거의 필요 없을 겁니다. 그저 냉담하고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단 한 가지, 여주인공 캐스팅에는 당신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저한테 소개팅을 주선하시는 것 같아요. 딩 박사님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생각을 바꿨다. 굳이 숨길 이유가 없었다. 황 선생께서 그렇게 보신다면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로 당신에게 여자친구를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심리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희는 또한 초자연 생물학에도 진심으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과 드래곤을 포함한 이 세계의 다양한 지적 종족들 사이에
생식적 격리가 존재하는지 그래서 말이죠. 저희는 바로 당신을 통해 그것을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다 자란 드래곤이 국가의 주선으로 여자친구를 구하게 되는 뭔가 깊이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말했다. 이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아직 인간 형태로 돌아가는 법도 모르는데 이 100톤이 넘는 불행한 모습으로 연애를 하라는 건 좀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 점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황 선생, 저희는 이미 당신의 인간 형태를 되찾을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현재 범죄 조직에 피를 팔고 있는 레드 드래곤 말입니다. 그녀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매자들과 직접 만나기 위해 그 능력을 여러 번 사용했죠. 그럼 뭘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녀를 찾아서 그 방법을 사죠. 저희 계획은 사실 돈을 쓰지도 않고 그녀를 찾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 겁니다. 저희는 더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법을 쓸 겁니다. 바로 그녀를 생포하는 거죠. 이게 저희가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이 레드 드래곤은 위험하고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녀는 결계박 교역로를 따라 우리 상인들에게서 막대한 돈을 갈취해왔습니다. 또한 국내외 범죄 조직과 결탁하여 국가 기밀과 전략 자원을 훔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한동안 그녀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점은 결계 밖에서 성체 레드 드래곤을 생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쉽지 않죠. 전 가장 약한 종류인 화이트 드래곤조차 이기지 못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레드 드래곤과 싸우겠어요? 딩 박사님은 그의 망설임을 알아챘다. 그는 말했다. 블랙 드래곤은 용족 사이에서 최고의 근접 전투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저희는 당신 혼자 그녀를 상대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울 겁니다. 전투기와 지상군이 당신과 협력할 테니 그런 조건이라면 레드 드래곤 한 마리쯤은 제압할 수 있습니다. 간단할 겁니다. 나는 생각해보았다. 만약 내가 여전히 아무 지원도 없는 외로운 드래곤이었다면 가든 말든 상관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고향에 돌아왔다. 국가 자원 덕분에 잘 먹고 잘 자고 있었다. 정기적인 충전을 통해 강해지고 있었고 내 존재를 아는 모든 하나라 국민들이 나를 믿고 있었다. 그 생각에 내 눈빛이 단호해졌다. 알겠습니다. 레드 드래곤과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약한 상대와 먼저 연습 좀 할 수 있을까요? 제 전투 경험은 거의 전무입니다. 아직 이 몸을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고요. 물론입니다. 사실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딩 박사님은 지도를 가리켰다. 바이룬강 제1교역소에서 북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성체 키메라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생명 등급은 대략 5등급으로 당신의 첫 번째 목표로 이상적입니다. 제5교역소에서 서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곳에는 아성체 피닉스가 있습니다. 생명 등급은 약 6등급, 당신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제4교역소에서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곳에는 7등급 화염 악마가 레드 드래곤과 싸우기 전 마지막 목표죠. 그것을 이길 수 있다면 레드 드래곤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목록의 마지막 항목을 쳐다보았다. 7등급 초자연, 생물체. TNT, 100톤 이상의 파괴력을 가진 존재라니. 저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는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황 선생. 성체 블랙 드래곤은 정말로 이 정도로 강력합니다.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난 며칠간 흡수한 5만 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예로 들어보죠. 그것만으로도 대략 TNT 40톤 이상에 해당하고 당신의 몸은 최소 15만 킬로와트시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최소 TNT 120톤 이상의 위력을 지닌 셈입니다. 당신은 이미 7등급 생명체이며 저희가 화염 악마를 선택한 것도 신중한 고려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원소 상성으로 보면 흑룡이 화염 악마에게 강합니다. 화염 악마의 가장 큰 무기는 화염 마법이고 흑룡은 뛰어난 마법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온의 화산 환경은 사실 많은 용들이 선호하는 서식지이기도 하죠. 그들은 종종 온천욕을 즐기러 화염 악마의 영토를 어슬렁거리는데 충돌이 벌어지면 보통 용들이 우위를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싸우는 도중에 뭔가 잘못되더라도 저희에겐 비상 대책이 있습니다. 저희 미사일은 결계 밖에서는 상당히 약화됩니다. 예를 들어 2만 톤짜리 탄두는 결계 밖에서는 고작 수백 톤 정도의 유효 위력밖에 내지 못하는데 이건 대략 표준적인 7서클 광역 마법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당신의 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화염 악마는 그렇게 운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 몸은 용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구조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미사일 한 방이면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휴면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최악의 경우 저희가 미사일을 사용해 전세를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설명을 듣고 나니 거절할 만한 확실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나는 훈련 계획에 동의했다. 이틀 후 나는 배 아래에 PL-12 공대공 미사일 2발을 장착하고 기세등등하게 출발했다. 내 취약한 원거리 전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생각이었다. 목표 지역에 도착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넓게 펼쳐진 습지였고
몇 대의 전투기가 이미 상공을 맴돌고 있었다. 그들의 임무는 나를 유도하고 먹잇감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황씨, 키메라의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전방 3km, 우측입니다. 보인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까? 없으면 진입한다. 키메라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이틀 동안 몇 대의 전투기가 영토 근처를 맴돌며 명백히 정찰하고 있었다. 키메라 같은 토착, 생물의 관점에서 전투기는 극도로 짜증나는 존재였다. 빠르고 시끄러웠다. 이틀 동안 엔진의 굉음을 들을 때마다 키메라는 마치 모기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신경이 곤두서서 그저 손바닥으로 쳐서 없애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 고통은 곧 끝날 참이었다. 거대한 흑룡이 압도적인 기세로 덮쳐왔다. 용의 위압감은 거의 물리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1k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도 키메라는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본 적 없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전율과 숨막히는 압박감을 느꼈다. 키메라는 몇 초 동안 얼어붙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내 강력한 발톱이 이미 녀석을 납작하게 만들어버렸다. 나조차도 놀랐다. 이전에는 내 용의 위압감이 그저 패시브 효과처럼 느껴졌었다. 나는 아래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키메라를 내려다보았다. 솔직히 좀 시시했다. 이게 끝이야? 이렇게 빨리 쓰러졌다고? 아직 미사일도 쏘지 않았는데, 이렇게 허약할 줄은 몰랐는데 그냥 기절시켜버렸네. 이제 어떻게 하지? 다른 목표를 찾을까? 황씨, 지휘부에서는 일단 복귀를 권고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여기서 2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 전투기는 결계 밖에서 작전 반경이 제한됩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오랫동안 지원해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딩 박사님께서 키메라를 가져와 달라고 하셨습니다. 연구팀에서 연구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한숨을 쉬고 키메라를 이빨로 물어들고 돌아섰다. 결계 안기지에 착륙하자마자 나는 과학원에서 그걸로 뭘 할 계획인지 굳이 묻지 않았다. 나는 그저 통신 채널에 대고 외쳤다. 가자, 가자. 다음 녀석에게로. 잠시만요, 황씨. 불사조에게 가기 전에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투 중에 부디 힘을 좀 아껴주십시오. 불사조는 극히 희귀한 생물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결계 밖의 전체 개체 수가 50%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종입니다. 저희 국가는 현재 새로운 야생동물 보호법 초안을 작성 중이며 불사조를 세계 1급 보호종으로 지정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황씨, 부디 치명적인 힘의 사용은 피해 주십시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겨우 알았다고 대답했다. 정말이지, 딩 박사님이 이런 부탁을 할 줄은 몰랐다. 우리나라가 이 세계에 온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야생동물 보호법을 만들고 있다니 아마도 이것이 바로 강대국이라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불사조의 둥지는 거대한 화염나무에 지어져 있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녀석은 둥지에서 깃털을 다듬고 있었지만 경계심은 키메라보다 훨씬 높은 것이 분명했다. 녀석은 1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나를 감지하고 선제 공격을 선택했다. 나는 즉시 미사일 2발을 모두 발사했다. 둘 다 빗나갔지만 불사조를 제대로 격분시켰다. 녀석은 내게 연달아 몇 개의 화염구를 뱉어냈다. 나는 여러 발을 맞았다. 심지어 입을 벌려 한 발을 통째로 삼켰는데도 완전히 무사했다. 불사조는 이에 경악했다. 솔직히 나도 그랬다. 정말 딩 박사님이 말한 그대로였다. 내가 내 자신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깨달음과 함께 나는 위압감을 완전히 개방하고 흉포하게 불사조에게 돌진했다. 하지만 불사조는 여전히 6급 초자연적 생물이었다. 속도와 원거리 마법을 장점으로 삼아 내내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나는 걱정하지 않았다. 왜 딩 박사님이 불사조를 내 두 번째 목표로 선택했는지 이미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론상 속도는 내 장기가 아니었다. 더 빠른 상대를 만나 일방적으로 당해야 마땅했지만 바로 그 압박감과 좌절감이 무언가를, 즉 흑룡의 혈통에 숨겨진 힘을 활성화시킬 것이었다. 싸움이 격해지면서 상처는 쌓여갔지만 속도는 느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상처는 나를 더 살아있게 만들었다. 잔혹하고 거침없는 전투 속에서 나는 무언가 딱 들어맞는 것을 느꼈다. 내 인간의 영혼과 용의 육체가 마침내 진정으로 완전한 융합을 이룬 것이다. 흑룡은 전투를 위해 태어난다. 내가 바로 군주다. 나는 선원이자 스스로에 대한 확인인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이제 불사조는 완전히 동요하고 있었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더 기묘하고 무서워지는 이런 용은 본 적이 없었다. 불사조는 후퇴하기로 결정했다. 녀석은 속도를 높여 나를 스치듯 지나가며 이탈하려 했고 그 순간 무언가 바뀌었다. 안정적이었던 용의 기운이 갑자기 변했다. 미지의 힘이 밖으로 터져나왔다. 거대한 번개가 허공에서 나타나 불사조의 정중앙을 강타했다. 나는 그 순간을 포착해 몸으로 휘감은 뒤 입으로 물었다. 내 송곳니가 불사조의 몸을 꿰뚫었다. 황금빛 피가 뿜어져 나왔다. 고통스러운 비명이 뒤따랐다. 전투의 전 과정은 과학원과 군부에 의해 실시간으로 관측되고 있었다.
그들은 비용을 아끼지 않고 수많은 첨단 드론을 투입해 전투 전체를 생중계했다. 흑룡이 제압당할 때, 전세가 역전될 때,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맹렬한 반전까지 관찰자들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다. 거송민 사령관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역시 전투야말로 용의 성장과 각성을 촉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야. 머지않아 황 선생은 흑룡의 몸에 완전히 적응하고 통달하게 될 것이다. 모두가 활기찼지만 딩 박사만은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는 걱정스러웠다. 흑룡의 혈통 힘이 계속해서 각성함에 따라 황 선생의 사고방식도 함께 변하기 시작할까? 용의 본능이 그의 인간성을 압도하는 것.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우려였다. 승리하고 막 돌아왔을 때 류웨이한이 한 여자와 함께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가 심리학자이며 정신 건강 지원을 위해 왔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들은 계속 강요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격 있는 전문가처럼 보이기엔 너무 젊고 매력적이었다. 그녀는 마치 내 생각을 읽은 것처럼 소개팅 상대로 주선된 사람처럼 보였다. 여자가 말했다. 맞아요. 저는 당신의 상담사이자 잠재적인 맞선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왔습니다. 나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나는 류웨이한을 돌아보며 말했다. 다른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까? 이 사람과 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류웨이한이 대답하기도 전에 여자가 말했다. 우린 이제 막 만났잖아요. 그런 결론을 내린 근거가 뭐죠? 아름다운 여자는 자신감이 넘쳐서 다루고 통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거리를 두고 싶으신 건가요? 나는 나도 모르게 말했다. 어떻게 알았죠? 황 선생, 당신의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당신은 남성, 우월주의적인 면이 있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용이 된 후에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류웨이한을 돌아봤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보시다시피 이 여자는 절대 저랑 안 맞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잖아요. 그녀는 너무 고수예요. 내가 이길 수 없어요. 황 선생,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맞선 상대가 되기 전에 제 주된 역할은 진정으로 당신의 심리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직업 윤리를 믿고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나는 생각했다. 좋아요. 신사도를 발휘해서 3분을 드리죠. 여자는 노트를 펴고 말했다. 지금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나 인간 여성에게 흥미를 잃으셨죠? 맞습니까? 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꼬리를 까닥였다. 마침내 나는 말했다. 솔직히, 네, 제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남들처럼 아름다운 여성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용이 된 후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천사를 만났지만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후에 만난 암컷 백룡에게 반응이 왔죠. 황 선생, 이건 사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아무리 아름답고 사랑스러워도 그건 고양이일 뿐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고양이에게 육체적인 매력을 느끼진 않죠. 나는 잠시 멈칫했다. 결국 나는 할 수 있다고 차마 말하지 못했다. 내가 말했다. 그럼 왜 아직도 제게 맞선 상대를 주선하는 거죠? 이런 모습에 저에게 진심으로 반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솔직히 그럴 만도 하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기 좀 어렵네요. 솔직히 좀 따끔했다. 내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군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다지 안전하지 않은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눈에 띄게 당황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잘 됐네요. 황 선생, 제 이름은 가오잉입니다. 저를 기억하시겠죠? 꼭 그렇진 않을 겁니다. 갑자기 여자를 위협하는 것이 꽤 무의미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이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결국 다른 사람을 요청하게 될 것 같군요. 정말 끔찍한 남자네. 그래, 일단은 저 남자에게 맞춰주자. 널 믿어. 넌 용조련사가 될 거야. 황 선생,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팀이 당신에게 여자친구를 주선하려는 계획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 그럼요? 나는 그녀의 말투에서 역심리학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내 여자친구가 되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분명히 그것을 노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쉽게 하도록 내버려둘 생각이 없었다. 아시다시피 그 계획은 당신을 위한 귀화용 신분을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맞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죠. 하지만 용이 인간에게 반한다는 설정은 근본적으로 터무니없고 억지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주된 목표는 이 귀화용 신분을 이용해 샤국의 선진 문명과 선의를 외부 세계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맞죠? 네, 정확합니다. 외부 종족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갖는 편견과 적대감을 줄이기 위해서죠. 하지만 인간과 용의 로맨스 이야기를 이용하는 것은 샤국 내 사람들에게는 낭만적이고 감동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국경 밖의 지적인 종족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겁니다. 특히 용들은요. 그들은 자신들의 지성이 모욕당했다고 느낄 겁니다.
그들은 샤국이 어떤 말 못할 방법으로 흥룡을 세뇌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의 선의를 느끼기보다는 우리를 위험하고 교활한 국가라고 확신하며 더 경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로맨스 플롯을 이용해 황 선생의 공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했다. 가오잉은 내가 생각하던 바를 정확히 말했다. 흥룡은 주선되고 짝지어지는 것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판단으로 소울메이트를 찾는 것을 선호해요. 류웨이한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뭐가 어떻다는 거죠? 당신이 말하는 게 당신의 의견은 딩 박사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관련자들이 제고하도록 하죠. 원하신다면 그 논의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가오잉이 환하게 웃으며 장난스럽게 윙크했다. 기꺼이요. 가오, 양, 인간과 용의 로맨스가 저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 보죠? 사실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샤국의 선진과학, 통치체제, 그리고 철학이에요. 모든 지적 생명체가 사랑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황 선생은 지식에 대한 깊은 호기심과 갈증을 가진 흥룡입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우리 문명을 발견하게 되죠. 입자 충돌, 빅뱅, 종의 기원, 미적분학, 핵에너지, 전자기학, 상상도 못했던 지식과 기술에 그는 완전히 매료됩니다. 점차 흥룡은 낡은 세계의 부패와 정체를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정신을 해방하고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만이 낡은 세계를 해방하고 용족을 구원하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요. 기가 막힌 말이군. 나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이상주의적이고 날카로우며 용감하고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심지어 온 세상을 배신할 수도 있는 앞뒤가 맞지. 이전 각본처럼 사랑을 위해 평생을 바친다는 건 어리석고 순진하며 솔직히 창피한 일이야. 류화이한이 말했다. 이건 아주 훌륭한 방향입니다. 지금 바로 딩 박사님을 찾아가서 이 버전을 밀어붙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하고 서둘러 떠났다. 황 선생, 제 연기가 기대에 부응했나요? 나쁘지 않군. 겨우 합격점을 넘었어. 내 상담사가 되어도 좋아.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오후 내가 군부대에서 충전하고 있을 때 가오잉이 흥분한 기색으로 달려왔다. 그날 아침 딩 박사가 연구 토론을 다시 소집했고 그녀의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했다고 그들은 한다. 각본을 다시 짜고 있었다. 초기 논의 후 나온 예비 구상은 어둠의 신에게 저주받아 육체와 영혼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거대한 흥룡이 어느 날 반이식 상태로 샤국 영공으로 흘러들어온다는 것이었다. 안전을 위해 우리나라는 즉시 미사일로 격추하고 구금한다. 그 후에는 길고 점진적인 과정이 이어진다. 용이 샤국의 모든 면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내면의 무언가가 축적되어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 그의 정신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는 운명에 맞서 역사상 최초의 용혁명가가 되기로 결심한다. 나는 생각해보았다. 꽤 합리적이고 내적으로도 일관성이 있으며 적어도 용이 인간과 사랑에 빠진다는 이야기보다는 더 믿을 만했다. 그래서 나는 동의했다. 가오잉이 보고를 마치자 연구팀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바로 그날 오후 그들은 제작진을 동원해 그 장면을 촬영했다. 얼마 후 TV에서는 흥룡 한 마리가 샤국 영토를 불법으로 침범했으며 수차례의 경고에도 응하지 않아 격추되었다는 뉴스가 방송되었다. 보도가 나가자마자 인터넷은 폭발했다. 모든 플랫폼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가장 뜨거운 주제는 그 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용의 피가 먹어도 안전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일부는 용의 살과 피에 인간의 유전자를 크게 개선하고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생명 에너지가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용을 포획하여 사육용으로 길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이들은 용의 피와 살은 먹는 것이 아니며 당국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식적인 은폐를 의심했다. 어쨌든 결계 밖에서는 사람들이 용의 피를 마시고 용혈전사가 된 사례가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용의 피를 먹을 수 없다는 공식 발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론하기를 일반 대중에게 공급하기에는 너무 희귀해서 권력자들에게만 유보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가 흥룡을 데리고 나와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전시회를 열고 일반 시민들이 가까이 다가가 직접 시험해보게 하는 것이라고 누군가 제안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대중의 의심이 해소될 것이었다. 논쟁은 시간마다 더 커져갔다. 모든 주요 영상 아래에는 흥룡을 공개 산책시키라는 요구 댓글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 요구는 빠르게 힘을 얻어 인기 검색어 순위 정상에 올랐고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한편 남서쪽 국경 근처의 평범한 언덕에서는 얼마 동안 계속되었는지 알 수 없는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레드양, 용의 피 1리터당 금 50파운드라니 그 가격은 너무 비쌉니다.
지금 금은 국가의 극도로 엄격한 통제하에 있습니다. 수백 파운드를 국외로 옮기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설마 이걸 일회성 거래로 끝내고 싶진 않으시겠죠? 상관없어. 그런 변명은 집어치워. 내가 받을 건 금뿐이야. 그리고 내가 순진하다고 생각하지 마. 이 정도 규모로 움직이려면 당신들 그룹은 공식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에 틀림없어. 난 결심했어. 당신들 같은 피라미들과 시간 낭비하느니 차라리 샤 당국과 직접 거래하겠어. 그들은 수만 톤의 금을 비축하고 있지 않나? 내가 적절한 태도로 접근한다면 샤와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최초의 용이 될 수도 있어. 용의 피를 위해 금 1만 개를 빌려주는 것이 그들에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야. 샤국 남자들은 경악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그녀가 그런 말을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긴 침묵 끝에 그들을 이끄는 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레드 양, 만약 그 길로 가신다면 이용당할까봐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샤 정부의 전력이 그리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국민의 결계통과 자유와 합법적인 재산까지도 착취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용들도 전적이 그리 좋지는 않지. 내가 너희를 속일까봐 두렵지 않아? 수익이 높고 당신들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니까. 샤국 남자들은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들은 레드 드래곤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만약 그들이 탐욕에 눈이 멀고 권력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았다면 왜 목숨을 걸고 레드 드래곤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겠는가? 비록 이 레드 드래곤은 동족 중에서 다소 이례적인 존재이긴 했지만 그녀는 인간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예절과 이성을 익힌 것 같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애초에 인간에게 용의 피를 판다는 기이한 생각을 품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인간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그녀를 조종하기가 유난히 어려웠다. 방법을 다 동원하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레드 드래곤을 설득해 리터당 금 100파운드에서 50파운드로 가격을 낮췄다. 그녀는 그 이하로는 내리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양보조차도 그들이 상업의 신 호아킨의 추종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결계 밖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 그들은 호아킨에게 금과 신앙을 바쳐 외부 세계의 자유시민이 되었다. 레드 양, 만약 용의 피를 영약으로 정제하는 비법도 제공해 주신다면 이 가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용혈 영약의 비법을 원한다고? 무슨 생각이야? 용혈 영약은 인간도 용의 힘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고대의 비법이야. 그것은 용신이 인류에게 준 선물이자 용족에게 내린 벌에서 비롯되었지. 만약 내가 너희에게 비법을 넘겨준다면 그건 본질적으로 다른 용들을 사냥하라고 부추기는 꼴이 돼. 그럼 동족을 배신하는 꼴이 되잖아. 난 원칙이 있는 드래곤이야. 돈을 더 주지 않는 한 말이지. 남자가 말했다. 레드 양, 얼마나 원하십니까? 레드 드래곤이 말했다. 금 100톤. 차라리 우리를 터는 게 어때요? 고려해보긴 했지만 용혈비약 제조법에 금 100톤이면 당신들이 오히려 이득인 셈이야. 그걸로 샤국민 개개인의 신체적 약점을 보완하고 이 세계의 진정한 지배자가 될 수 있을 텐데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에 고작 금 100톤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건가? 저희는 샤국에서 탈주한 사람들입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단 1톤도 마련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못하면 내 배후에 있는 사람들도 동원해. 내가 모를 줄 알고 너희 소위 탈주자라는 것들은 샤국의 공식 기관과 수많은 실로 얽혀 있잖아. 너희의 활동은 아마 위에서 암묵적으로 승인되었거나 적어도 묵인되었을 왜냐하면 거야. 만약 샤국이 진심으로 너희 같은 국경 이탈자들을 단속하려 했다면 그들의 기술과 조직력으로 과연 못했을 것 같아? 레드 양, 샤국에 대해 많이 아시는군요. 그는 다소 놀랐다. 샤국의 내부 사정을 외부 세계로부터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는 걸 그는 알았다. 하지만 드래곤은 정보 수집의 서툴기로 악명이 높았다. 이 레드 드래곤이 이만큼이나 알고 있다는 것은 정말 예상 밖이었다. 물론이지. 너희가 얼마나 부유한지 봐. 이 세계가 본 가장 강력한 외래 문명이잖아. 신들조차 너희의 도착에 잠을 설치고 있다고. 난 혼자 다니고 위협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며 특히 샤국의 주의를 기울이지. 아주 합리적이지 않나? 레드 양, 당신의 요구는 제 권한 밖입니다. 돌아가서 윗분들과 상의해봐야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아. 하지만 너희 중 한 명만 돌아가. 시간은 4시간 주겠다. 해가 지기 전에 답을 들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네 동료 둘을 죽이겠다. 드래곤은 종종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지만 이번엔 진심이야. 2시간 후 남아있던 남자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3시간 남았어. 시간 안에 돌아올 수 있을까? 돌아올 거야. 장형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장형이 그들을 이끄는 사람이었다. 인맥과 배짱을 갖춘 전직 재벌 2세로 그들의 국경 이탈 작전의 주요 조직자 중 한 명이었다. 이세계 전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평범한 사람들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동안 대담하고 좋은 위치에 있던 일부 기회주의자들은 이미 조용히 외부와 접촉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장벽 너머의 마법 세계가
현대 사회보다 훨씬 흥미롭다는 것을 국가가 금방 발견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기도 전에 장형과 같은 사람들은 이미 뜻이 맞는 100여 명을 조직하여 바깥 세계를 6개월 만에 탐험하고 있었다. 이 그룹은 공식 회원 1만 명 이상, 주변 인물 수백만 명으로 성장했으며 상업과 정부를 아우르는 방대한 관계 및 이익 네트워크를 국가가 구축했다. 마침내 움직여 금 수출과 인구 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나서야 그 흐름이 멈췄다. 그 개입이 없었다면 그 6개월 동안 장벽 밖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의 수는 고작 1만 명이나 2만 명이 아니었을 것이다. 수백만 명이었을 것이다. 장벽 밖의 자유시민이 되기 위한 가입비는 금 1파운드였다. 단지 100만 명만 해도 금 500톤에 달했다. 그런 속도로 유출된다면 샤국의 금 보유고는 오랫동안 그 압력을 견딜 수 없었을 나라 것이다. 나라 전체가 붕괴 직전까지 몰렸을 것이다. 레드 드래곤이 말했다. 걱정 마라. 그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너희를 죽이진 않을 테니 너희 샤국 사람들이 말하듯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인재. 사람이 가장 귀중한 자원이지. 좋은 사람이 있으면 부와 사업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법. 너희 셋은 여기까지 와서 길을 개척할 용기가 있었지. 너희의 능력과 판단력은 평균 이상일 거야. 너희를 죽이는 건 낭비지. 차라리 내 하인으로 두는 게 낫겠어. 두 남자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의도를 읽을 수 없었다. 마치 그들을 회유하려는 것처럼 들렸다. 사실 난 너희 샤국 사람들이 꽤 마음에 들어. 특히 너희 문명 말이야. 샤국은 단순히 보통의 국가가 아니야. 국가로 위장한 무시무시한 문명이지. 겉으로는 평온하고 무해해 보이지만 비범한 확장력과 동화력을 가지고 있어. 1000년 이상을 산 성체 드래곤인 나조차도 샤국의 문화를 접한 후에는 그에 끌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지. 너희의 기록된 문명은 고작 수천 년에 불과해서 일부 늙은 드래곤들의 수명보다도 짧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이와 세밀함은 수십만 년의 드래곤 역사보다 훨씬 뛰어나고 더 풍부하며 물론 더 생생해. 우리 세계가 너무 어둡고 숨막히기 때문이기도 하지. 신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전쟁과 혼돈이 끊이지 않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너희의 등장을 나는 환영해. 이 썩어가는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정말로 새로운 것이 필요해. 한편 나는 군용 트럭 뒤편에서 기지로 이송되면서 죽은 척을 하고 있었다. 전문 촬영팀이 내내 따라붙으며 흑룡의 불법 침입과 정당한 격추라는 이야기가 화제성을 잃지 않도록 홍보용 영상을 찍고 있었다. 나는 아무래도 최초로 생방송되는 드래곤이 될 모양이었다. 제작팀은 방송사와 협력하여 드래곤과의 밀착 취재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주된 목표는 일반 대중이 초자연적 존재로서의 드래곤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도록 돕고 용고기를 먹고 용혈을 마시려는 대중적 충동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동시에 과학원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밀폐된 통제실에서 카에르는 텔레비전을 통해 흑룡이 격추되고 포획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렇게 강력한 육체를 가진 생물이 미사일 한 방에 피를 흘리며 쓰러질 수 있다면 자신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카에르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어쩌면 정말로 물리학을 공부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 나라의 책들이 계속 말했듯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샤국의 문명을 전복시키려면 먼저 그 진정한 핵심과 그것이 작동하는 규칙을 이해해야 하지만 했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녀의 깊은 곳 어딘가에서 격렬한 저항이 일어났다. 그녀는 그것이 주님의 경고이자 주님의 보호라는 것을 알았다. 처음에 카에르는 샤국 사람들의 모든 것을 증오했다. 그들의 언어, 문자, 기술, 그 모든 것이 그녀를 긴장시키고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정확히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이유로 그녀의 저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약해졌다. 그녀는 샤국을 이해하고 싶은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강력한 흑룡이 하늘에서 격추되는 것을 보고 카에르는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쨌든 이것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임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고는 맹렬하게 책을 읽기 시작했다. 책을 한 권 한 권 집어삼켰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그녀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발밑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녀가 섬겨온 주님을 의심하게 되었다. 영혼의 연옥에서 100년 동안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과 지치지 않는 기력으로 밤을 새웠던 그녀가 이제 샤국에 불과 몇 달 갇혀 있었을 뿐인데 믿음은 이미 금이 가고 공허함과 외로움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샤국의 문화와 역사에 의해 빚어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물론 그녀는 이것 또한 샤국 사람들의 비열한 본성 탓으로 돌렸다. 만약 그들이 그녀를 전기로 오염시키지 않았다면, 만약 그들이 계속 책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면, 만약 그들이 거대한 국가공학 프로젝트와 우주의 비밀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속 틀어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여전히 주님의 가장 신뢰받는 연구시설에서의 생활이 며칠 지나자
상황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월했다. 매일 일부 시간을 촬영에 협조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 시간은 내 것이었다. 하지만 할 일이 많지는 않았다. 나는 숙소에 머물며 기분 내키면 충전하고 아니면 잠을 잤다. 다행인 건 매일 나랑 얘기하러 오는 가오잉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녀는 그걸 심리 상담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 나눈 대화 내용은 좀 이상했다. 전문적인 내용은 없고 그저 평범한 일상적인 것들이었다. 우리는 같이 뉴스를 봤고 같이 커뮤니티 글을 훑어봤다. 영화나 드라마도 같이 봤다. 한 번은 내가 그 점을 지적했다. 이건 진짜 상담 같지 않다고 말이다. 가오잉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내가 사회와 단절되는 것을 막고 정신을 활발하게 유지하며 내면 세계를 풍요롭게 하고 인간 세상과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를 말로 이길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갔다. 그리고 솔직히 나는 꽤 오랫동안 모든 것과 단절되어 있었다. 다시 소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가오잉에게 그녀의 핸드폰으로 내 계정에 로그인해서 지구 계약금 후보자들이라는 단톡방에 글을 써달라고 했다. 얘들아, 나 돌아왔다. 보고 싶었냐? 누군가 답장했다. 황저희, 너 실종된 거 아니었냐? 나는 네가 라오샤처럼 결계 밖으로 도망간 줄 알았네. 나는 어리둥절했다. 결계 밖 환경은 샤국 사람들에게 적대적이지 않았나? 라오샤는 거길 왜 나간 거지? 판판이 얕은 경멸을 담아 답했다. 바깥 환경은 평범한 사람들한테나 적대적이지.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다른 얘기야. 바깥의 토착신들은 금을 좋아해서 금 1파운드를 바치고 신도가 되면 신의 가호와 축복을 받아 결계 밖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라오샤가 그 길을 택했지. 그 자식은 작별 인사도 없이 가버렸어.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 후로 국가가 금과 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어. 이젠 그렇게 쉽게 나갈 수 없어. 얘기하자면 길고 온라인에서 얘기하기엔 안전하지 않아. 너 어디야? 오늘 밤에 만나서 제대로 얘기 좀 하자. 나 지금 타지에 있어. 아직 못 돌아가. 그리고 라오파는 어떻게 됐어? 걘 단톡방 나갔어. 사신을 숭배하게 됐거든. 그러다 계정이 정지됐고 체포됐어. 지금은 구치소에 있어. 나는 진심으로 어이가 없었다. 라오파는 대학원생에다 고학력이었다. 그런 애가 어떻게 사신 숭배에 빠진 거지? 지금 상황은 어때? 괜찮을 거야. 아마 곧 나올걸. 생각해보면 걔 진짜 운이 없어. 원래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잖아. 아마추어 천문 동아리 몇 군데 가입해서 쉴 때마다 망원경으로 하늘 보는 걸 좋아했어. 전에는 완전히 정상이었지.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 세계로 넘어온 후로 모든 게 변했어. 우리 위 하늘의 별들은 더 이상 예전에 익숙한 물리적 천체가 아니야. 정체불명의 에너지체들이지. 고배율 망원경으로 그걸 쳐다보면 오염되기가 더 쉬워. 라오판이 속해 있던 천문 동아리 중 하나가 사신에게 집단으로 오염됐어. 그게 그들을 조종해서 온라인에서 숭배를 퍼뜨리고 신도를 모집하게 한 거야. 금방 잡혔어. 전원 구금돼서 사상 교육을 받고 있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졌다. 내 작은 친구들 사이에서조차 이렇게 많은 것이 변했다. 이 차원 이동 사건이 샤국 사회를 얼마나 깊이 흔들었는지 모든 방향으로 불안한 기류가 수면 아래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너 지난 6개월 동안 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얼마 전에 경찰이 와서 너에 대해 물어보더라. 꽤 꼼꼼하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아니, 그냥 인터넷 연애 사기당했어. 결국 탄광에 6개월 동안 갇혔었지. 나는 재빨리 변명을 둘러댔다. 일이 좀 생겼어. 나 이제 꺼야 해. 다음에 제대로 얘기하자. 그래. 볼일 봐.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대화가 끝나자 누군가 방금 친구 요청을 보낸 것을 발견했다. 가오잉은 그것을 힐끗 보더니 망설임 없이 거절했다. 왜 그랬어요? 내 계정인데. 적어도 먼저 물어보기라도 하죠. 뻔한 사기꾼이니까요. 인증 메시지에 보낸 사람이 사랑의 여신 프레이야의 신도라고 쓰여 있잖아요. 여신의 인도를 받아 제 계정을 찾았고 함께 축복을 받아 영원한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딱 사기꾼이잖아요. 프레이야는 토착신이에요. 그녀의 신성한 힘은 시아 시민들에게 닿을 수 없어요. 온라인에서 그런 식으로 친구 요청을 보내는 사람은 거의 확실히 사기를 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 못했다. 가오잉이 누군가 나를 뺏어갈까봐 걱정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 여자는 순수하고 순진한 드래곤인 나를 분명히 노리고 있었다. 직접 보세요. 인터넷에 이 사기에 대한 제보가 널려 있어요. 프레이야는 이 세계에 실제로 존재해요. 그녀의 이름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는 건 최소한 가짜 명품을 파는 것만큼이나 정교한 수법이에요. 나는 잠시 생각해보니 그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시아의 국정을 되짚어보았다. 프레이야 숭배가 시아에서 실제로 널리 퍼져 있나요? 매우요. 사랑과 로맨스를 추구하는 것은 항상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였죠. 우리나라에는 미혼 및 미연의 인구가 많고 그들 중 다수가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꽤 조급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프레이야의 힘이 시야에 닿지 않으니 그렇지 않았다면 일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을지도 모르죠. 내 머릿속에 번뜩이는 게 있었다. 만약 프레이야를 초빙해 중매 사이트나 결혼정보 회사를 차린다면 그 사업은 분명 엄청나게 크고 이윤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생각할수록 말이 되는 것 같았다. 앞으로 그녀의 신도가 나를 친구로 추가하려고 하면 수락하든 거절하든 최소한 내 의견은 물어봐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 사람들은 명백히 진짜 신도가 아니잖아요. 여신의 이름을 빌려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황 선생님, 당신의 상황은 특수해요. 절대로 정체불명의 여자와 엮여서는 안 돼요. 당신의 심리 상담사로서 이런 일들을 대신 심사해줄 의무가 있어요. 이 상황이 어쩐지 좀 재미있었다. 왜 그렇게 흥분하는 거야? 난 순진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 관계나 쫓는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 친구 추가를 하려던 건 사실 프레이야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이야. 신도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알아보고 앞으로 있을지 모를 협력을 용이하게 하려는 거지. 게다가 프레이야는 신이잖아. 그녀의 힘이 정말로 우리 국경 안까지 닿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 어쩌면 그 여자는 정말 여신의 인도를 받아 내 계정을 찾았을지도 모르지. 어쩌면 그녀가 내 운명의 상대일지도. 운명의 상대 같은 건 없어요. 그리고 실력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직접 전화하지 않고 친구 신청을 보내겠어요? 나는 눈을 깜빡였다. 가오잉의 그 말이 뜻밖에도 재미있게 들렸다. 내 전화번호는 정지됐잖아. 이건 당신 폰이고 당신 번호를 쓰고 있잖아요. 가오잉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프레이야는 신이잖아. 그녀의 힘이 정말 국경 안까지 닿을 수 있다면 내 번호를 못 찾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 만약 그 여자가 정말 프레이야의 인도를 받았다면 지금 당장 나한테 전화해야지. 내가 말을 마치자마자 가오잉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가오잉은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이내 이건 분명 사기용 스팸 전화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설마 너무 우연의 일치인가? 나 자신도 약간 놀랐지만 가오잉의 자존심을 세워줘야겠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기로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초 후 또 다른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가오잉은 반사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그러자 세 번째, 네 번째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가 맹렬하게 휴대폰을 끄려고 손을 뻗을 때쯤 내가 마침내 말했다. 회피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돼. 어쨌든 당신은 심리상담사잖아. 가오잉의 평정심은 사실 꽤 탄탄했다. 내가 한번 일깨워주자. 그녀는 자세를 바로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는 답했다. 누구시죠? 여보세요? 수화기 넘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듯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황제이 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이름은 모르는데요.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아요. 그럴 리가요. 방금 신께서 알려주신 번호예요. 분명히 황제이 씨에게 연결될 거라고 하셨어요. 가오잉의 표정이 변했다. 그녀는 근처 기술자에게 눈짓을 보내며 시간을 끌기 시작했다. 신이라니, 프레이야. 당신은 사랑의 여신의 신도인가요? 네, 그냥 신도 이상이에요. 저는 그분이 직접 임명한 성녀랍니다. 가오잉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성녀요? 프레이야가 왜 당신을 보내 황제이 씨를 찾게 한 거죠? 물론 함께 그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죠. 프레이야께서 황제이 씨는 그분의 성자이자 제 운명의 상대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우리가 빨리 함께할수록 좋죠. 하지만 프레이야의 힘은 시야 안까지 닿을 수 없다고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하신 거죠? 당연히 황금이죠. 제가 특별히 결계 밖으로 나가서 황금 100파운드를 그분께 바쳤거든요. 평정심을 잘 유지하던 가오잉조차 속으로 욕설을 내뱉었다. 황금 100파운드는 현재 시가로 이 500만 위안이 넘는 가치였다. 게다가 시야의 엄격한 금 통제를 고려하면 그만큼의 양을 구개로 빼돌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다. 이 여자는 분명 엄청난 부와 비범한 수완을 가진 집안 출신이었다. 가오잉이 말을 이었다. 허가 없이 출국하고 그렇게 많은 금을 밀반출하는 것이 심각한 범죄라는 건 물론 알고 있나요? 바로 그래서 제가 빨리 황제이 씨에게 가서 함께 도망쳐야 하는 거예요. 가오잉은 완전히 어쩔 줄 몰라 하며 휴대폰을 쳐다봤다. 전화기 너머의 소녀는 명백히 매우 순진했다. 당신이 프레이야의 성녀라면 그분에 대해 많이 아시겠군요. 물론이죠. 뭘 알고 싶으신데요? 당신도 우리 신앙에 동참할 생각이신가요? 가오잉은 장단을 맞췄다. 고려 중인데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프레이야는 어떻게 신성한 권능을 행사하나요? 무슨 뜻이죠? 소녀는 순간적으로 반응이 느렸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도들의 짝을 맺어주나요? 빅데이터를 통해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인가요? 소녀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뜻이죠? 생각해보세요. 프레이야는 사랑의 여신이잖아요. 신앙의 규모가 방대해서 최소 수천만 명의 신도가 있을 거예요. 그건 엄청난 업무량이죠. 그래서 알고 싶은 건 그분이 신도들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일종의 알고리즘으로
짝을 맞춰주는지 하는 거예요. 소녀는 분노했다. 감히 프레이야님을 의심하고 조롱하다니? 당신의 신성모독을 그분께 직접 고할 거예요. 평생 짝을 찾지 못하도록 저주를 내리실 거예요. 어머, 악독하기도 해라. 무서워. 프레이야가 성녀를 고르는 수준이 고작 이 정도인가? 이렇게 좀스럽다니. 그래, 나는 성녀다. 화내면 안 돼. 너 때문에 화나서 본론을 잊을 뻔했잖아. 저기, 아가씨, 황제이를 찾으러 왔어요. 그와 연락하게 좀 도와주시겠어요? 가오잉이 다시 거절하려다 내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그녀는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실 가오잉은 내가 정말 궁금해하던 것을 건드렸다. 프레이야는 대체 어떻게 신권을 행사하는 걸까? 사람들의 운명의 짝을 맺어주는 기준은 무엇일까? 외모, 지식, 가치관, 성격을 모두 따지는 걸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배정해서 근본적인 데이터를 직접 수정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취향을 조종해 두 낯선 이를 강제로 엮는 걸까? 생각할수록 두 번째 가능성에 내가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는 걸 보고 이 여신은 전설만큼 믿음직스럽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오잉은 눈에 띄게 기뻐했다. 그녀는 말했다. 미안해요. 황제인은 여기 없어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보통 논리대로라면 그녀는 바로 전화를 끊었어야 했다. 하지만 기술팀이 아직 그 소녀의 정보와 위치를 추적하지 못했기에 가오잉은 계속 대화를 이어가야 했다. 불가능해. 눈 감고 걸었는데 어떻게 잘못 걸 수가 있어? 넌 내가 황제이랑 연락하는 걸 원치 않는 나쁜 여자구나. 아가씨, 생각하는 방식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눈 감고 전화 거는 게 어떻게 믿을만 하겠어요? 넌 이해 못해. 내가 눈을 감는 건 여신님의 인도를 느끼기 위해서야. 사실상 그분이 내 대신 번호를 누르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어느새 도착한 딩쉬안 박사는 그 말을 듣고 눈에 띄게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프레이야의 힘이 정말로 결계 안까지 닿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가오잉 역시 조용한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을 느꼈다. 그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러니 황제이를 바꿔줘.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선 날 탓하지 마. 황제이라는 사람을 알긴 하지만 연결해줄 생각은 없어요. 왜요? 제가 무례했다면 사과할게요. 미안해요. 제발 황제이와 연락하게 도와주세요. 가오잉은 나를 힐끗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안 돼요. 지금 내 남자친구니까요. 내가 왜 당신이 그를 데려가게 두겠어요? 불가능해. 거짓말이야. 내가 그의 여자친구라고 프레이야님께서 직접 정해주셨어. 프레이야를 들먹이며 날 위협하지 마세요. 프레이야의 권위는 샤나라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아요. 좋아. 결국 내 적이 되기로 했구나. 괜찮아. 나는 그를 찾아낼 거야. 그리고 그때가 되면 넌 이걸 후회하게 될 거야. 이쯤 되자 가오잉 자신도 불이 붙었다.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지금 당장 내 이름 대. 용기가 있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직접 만나 해결하자고. 소녀는 미끼를 문 듯 내 이름은 월란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전화가 끊겼다. 내가 끄는 게 아니야. 잠깐만. 다시 전화 오는지 보자. 그는 기술팀장에게로 돌아섰다. 신호가 특수 암호화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알고리즘입니다. 저희 현재 능력으로는 해독이 불가능합니다. 통신 보안에 프레이야의 힘이 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알고 싶은 건 그녀가 왜 황 선생에게 연락을 했으며 어떻게 그를 찾아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형이상학적인 일일까요? 하지만 그는 정보 유출을 더 의심하는 쪽이었다. 그의 가설은 정보를 아는 프레이야의 신도가 황 선생의 상황을 여신에게 비밀리에 보고했고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다. 신성력이 샤 내부에는 닿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프레이야는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사실 저희는 이런 일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프레이야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숭배받는 토착신 중 하나입니다. 현재 추산으로는 신도 수가 3천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왔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번 행동이 저희를 완전히 놀라게 한 건 아닙니다. 사실 저희는 이보다 훨씬 더 나쁜 시나리오도 이미 고려했습니다. 만약 언젠가 샤와 외부 세계를 가르는 결계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우리를 굶주린 눈으로 지켜보는 신과 악마들은 제쳐두고라도 초자연적인 존재들만으로도 관리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 중 다수는 이 결계가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며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오래 걸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강하고 지속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저녁이 되도록 사랑의 여신을 따르는 그 신도는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아마도 프레이야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감지하고 소녀가 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못하게 막았을 것이다. 그때쯤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했다. 나는 홀로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고 시선은 남서쪽의 희미한 별로 향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곳이 프레이야의 신역이라고 했다.
그렇게 쳐다보면서 내 시력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망원경보다 훨씬 못하게 별조차 제대로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초자연적인 존재들은 자신의 몸을 비범하게 제어할 수 있었다. 어쩌면 내 몸의 특정 부위에 정신을 집중하면 의지를 통해 그곳에 각 세포를 재구성하고 재배열하여 그 기관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망막의 초점 거리를 조절하는 것 정도는 간단할 것이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나는 행동으로 옮겼다. 나는 눈을 감고 집중했다. 내 지시에 따라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전류가 두 눈으로 흘러 들어갔다. 두꺼운 비늘을 뚫고도 내 안에서 맥동하는 전기빛이 밖에서도 보일 정도였다. 당직 기술자는 즉시 경계하며 서둘러 딩 박사에게 알렸다. 얼마 후 딩전이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다. 그때쯤 나는 이미 눈 개조를 마친 상태였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설명했다. 딩 박사는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전기를 통해 몸을 빠르게 충전할 수 있었고 이제는 내 의지대로 생체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강화할 수도 있게 된 것 같았다. 언젠가 1조 킬로와트시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면 어쩌면 하늘로 날아올라 그 소위 신이라는 것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게 다소 허황된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딩전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강력했던 게 아니다. 자네의 재능과 국가 전체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그들을 뛰어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네. 이 늙은 신들은 이 세계를 너무 오랫동안 지배해왔다. 이제 샤가 새로운 질서를 세울 때다. 다음 날 이미 대중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된 드래곤과의 근접 조우가 예정대로 방영되었다. 내가 결계 안에 들어온 지 8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 기간 동안 내 캐릭터는 오프닝 영상에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용에서 차분하고 이성적이며 온순한 용으로 점차 대중에게 바뀌었다. 공개된 공식적인 설명은 흑룡의 초기 불안정성이 신의 저주 때문이었다는 것이었다. 이제 결계 내부의 법칙이 어느 정도 보호막이 되어주면서 저주가 약해져 용이 이성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공식 성명은 또한 호기심에 이끌린 흑룡이 샤의 문명, 과학, 문화에 진정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흑룡을 샤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암시했다. 그 소식이 새어나가자마자 인터넷은 들끓었다. 의식주만 보장된다면 용이라도 부릴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다른 이들은 흑룡이 너무 길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다간 시한폭탄이 될 거라는 거였다. 우리와 종족이 다르니 믿을 수 없다. 두 진영이 형성되어 치열한 온라인 논쟁을 벌였다. 다행히 공식적인 목소리가 토론에 개입하여 여론의 흐름을 바꾸는데 성공했다. 그럼에도 당국은 용의 귀화를 공식화하는 것이 시기상조임을 이해했다.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 그들은 먼저 흑룡을 결계 밖으로 다시 풀어주기로 결정했다. 다음날 오후 뉴스 채널은 흑룡이 장기간의 마력 결핍과 며칠간의 집중적인 학습으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과학원 전문가들은 정밀 검사와 진단 끝에 만장일치로 용을 가능한 한 빨리 결계 밖으로 돌려보낼 것을 권고했고 그 보도는 앵커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나왔다. 흑룡이 트럭에 실리는 영상이 나타났다. 트럭은 이번 교역소를 천천히 통과했다. 전 과정은 조용했다. 의식도 기념사진 촬영도 없었다. 국가방송 카메라팀이 근접 영상을 찍었고 그 후 트럭은 결계를 향해 계속 나아갔다. 흑룡이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지켜보던 왕샤오빙 기자는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아쉬움을 느꼈다. 군 관계자가 그녀에게 미리 말하길 만약 흑룡이 제때 깨어난다면 몇 분간의 인터뷰가 허용될 수도 있다고 했다. 생방송에서 용이 어느 정도 능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언론의 근접 취재는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었다. 왕샤오빙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그녀는 위샤오밍을 보았다. 위 연구원님, 결계 밖으로 나가시는 건가요? 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책들을 그에게 건네주겠어요? 하지만 그건 엄청나게 위험하지 않나요? 결계 안의 흑룡과 밖의 흑룡은 사실상 다른 존재나 마찬가지예요. 만약 그가 당신을 공격하면 당신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일 텐데요. 괜찮아요. 왕 기자님. 아시다시피 어떤 위험은 누군가가 감수해야만 하죠. 흑룡은 대단히 자존심이 강한 생물이에요. 그에게서 진정한 우정을 얻으려면 그가 깨어있을 때 그의 인정을 받아내야 해요. 그 말은 즉 그가 결계 밖에서 깨어날 때 제가 그곳에 있어야 하고 그와 대화해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거예요. 다른 할 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위 연구원님,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위 샤오밍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짓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사실 위 샤오밍이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왕 샤오빙 근처를 맴돌며 기자가 동행을 요청하도록 바로 이런 종류의 제안을 유도했다. 이는 향후 스토리 전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함이었다. 어떤 것들은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었다. 왕 샤오빙 스스로에게서 나와야 했다. 그래야 더 자연스럽고
프로그램에도 좋았다. 왕샤오빙이 반박했다. 하지만 방금 위험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가고 싶다고 하자마자 갑자기 위험해지는 건 또 뭔가요? 당신은 갈 수 없어요. 그건 달라요. 흥룡과 저는 최소한 어느 정도 교감은 있지만 그는 당신과는 전혀 안면이 없어요. 그는 제가 가까이 가는 건 용납하겠지만 당신은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질 수 없어요. 왕샤오빙은 즉시 말했다. 책임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를 데려가 주기만 하세요. 무슨 일이 생기든 제가 알아서 할게요. 트럭이 천천히 결계를 통과할 때 거의 바로 그 순간 흥룡이 꿈틀거렸다. 사방에서 마력 원소들이 몰려와 용의 몸을 가득 채웠다. 그 힘은 주위 공기에 눈에 보이는 소용돌이를 형성할 만큼 강력했다. 머지않아 모두가 바라던 대로 흥룡이 눈을 떴다. 시청자들은 즉시 긴장했다. 결계 밖의 마력이 풍부한 환경에 있자 용의 존재감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그것은 원을 그리며 움직이고 몸을 뻗더니 갑자기 포효하며 옆에 있던 트럭에 거대한 용의 숨결을 내뿜었다. 그 숨결은 수십 미터까지 뻗어나갔다. 트럭은 폭발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저 녹아내린 금속 웅덩이가 되어버렸다. 분위기가 적절하게 조성된 것을 보고 위샤오밍은 나설 때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조수석에 앉은 왕샤오빙에게 말했다. 아직 말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흥룡과 소통을 시도해볼게요. 트럭은 그들 둘을 태우고 결계를 건넜다. 거의 즉시 나는 온몸에서 위험한 기운을 뿜어내며 고개를 획 돌렸다. 흥룡님, 경계하지 마세요. 저예요. 당신의 친구 샤오밍. 친구? 나는 잠시 그녀를 훑어보았다. 위샤오밍은 연기에 완전히 몰입하여 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갔다. 나도 그녀의 기세에 맞춰 용의 얼굴을 거의 그녀의 눈높이까지 숙였다. 이것이 몇 분간 계속된 후 나는 마침내 뒤로 물러났다. 좋다. 용기가 있군. 너는 진정 내 친구라 불릴 자격이 있다. 나, 데우스는 감사의 개념을 이해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이번 한 번은 너희 샤족이 나를 위해 한 일을 인정하겠다. 목숨을 구해줘서 고마워. 기쁨과 놀라움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데우스? 이름이 데우스라고. 나는 45도 각도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맞아. 아주 오랫동안 쓰지 않았지만 위샤오밍이 다음 대사를 쳤다. 왜 그렇게 말해? 노예는 자기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3세기 동안이나 한 신에게 노예로 붙잡혀 있었지. 미안해, 친구.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할 생각은 아니었어. 상관없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으니. 너희 샤국 사람들은 처음엔 날 정말 화나게 했지만 내 목숨을 구해줬지. 그리고 단지 내가 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날 노예로 삼거나 가두려 하지 않았어. 존중과 자유를 줬지. 그 모든 것에 대해 너희의 친절을 기억하겠다.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기쁘네. 데우스, 이쪽은 샤국의 왕샤오빙 기자야. 너와 짧은 인터뷰를 하고 싶어해. 괜찮겠어? 나는 몸을 숙여 잠시 왕샤오빙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좋아. 샤국은 내게 은혜를 베푼 위대한 나라니까 존중받을 자격이 있지. 데우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왕샤오빙 기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모두 당신의 출신에 대해 매우 궁금해합니다.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소개할 것도 별로 없어. 나는 극한의 북쪽에서 온 흥룡일 뿐. 나이는 300살이 좀 넘었고 그중 300년은 포로로 보냈지. 얼마 전 나를 가뒀던 신이 어떤 심각한 타격을 입었어. 그 덕에 풀려날 수 있었지. 그러다 우연히 너희 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고. 데우스는 이름의 일부일 뿐이겠죠? 당신의 완전한 용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용에게 진명은 우리의 족보나 마찬가지다. 내 세대에 이르러서는 전부 읊는 데만 최소 15분은 걸릴 거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전부 다 지어낸 말이었다. 내 진짜 용의 이름이 뭔지조차 몰랐으니까. 용의 진명은 용언으로 말해야 하는데 그건 아주 오래되고 복잡한 마법 언어다. 보통 사람은 따라하기는커녕 이해조차 할 수 없다. 그래서 지어내는 건 불가능했다. 왕샤오빙은 조금 실망했지만 계속 질문했다. 데이비스님, 직접 뵙기 전에는 당신이 아주 위험하고 화를 잘 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친근해 보이네요. 결계 안에서 보였던 모습과는 아주 달라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너희 샤국 사람들 말에 기분파라는 표현이 있지 않나? 날 풀어줬으니 당연히 기분이 좋은 거지. 물론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왕샤오빙은 본능적으로 반걸음 물러섰다. 농담도 잘하시네요. 샤국어가 아주 유창하신데요. 용의 타고난 언어 재능 덕분인가요? 통달이라는 마법에 대해 들어봤을지도 모르지. 수많은 고대 마법 언어에 비하면 너희 샤국어는 특별히 복잡하지 않아. 배우기 쉬운 편이지. 그럼 아까 보였던 행동은 전부 연기였다는 건가요? 줄곧 저희를 몰래 관찰하고 계셨던 건가요? 반은 맞다. 그때는 내 안의 저주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었어.
내 감정 상태는 정말 불안정했지. 그 외에는 그래, 너희를 안심시키려고 연기하면서 지켜보고 배웠다. 우리 샤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엄하고 강력하며 두렵다. 너희의 등장은 이 세계에 상상 이상의 격변을 가져올 거다. 비록 샤국 시민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은 매우 약하고 대부분 확고한 신념도 없지만 신들에게 둘러싸여 정말 위험한 이 세계에서 고대의 초자연적 존재로서 저희에게 해줄 조언이 있으신가요? 신들을 믿지 마라. 소위 신이라는 자들에게 신앙을 바치느니 차라리 악마와 거래하는 게 낫다. 하지만 방금 저희에게 신념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신이 아니라면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나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쪽으로 지기 시작하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가봐야겠다. 왕샤오빙은 아직 질문이 많았지만 마지못해 단념했다. 나는 이미 이륙할 준비를 하며 엉덩이를 들고 있었다. 그때 위샤오밍이 각본대로 달려오며 외쳤다. 기다려, 데우스. 선물을 가져왔어. 너 배우는 거 좋아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100권 정도 신중하게 골랐어. 전부 우리 지구 문명의 고전들이야. 분명 네가 흥미로워할 만한 것들이 있을 거야. 나는 위샤오밍에게 적절히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사려, 깊군, 고맙다.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 분명 마음에 들어 할 거라고 확신해. 그녀는 자본론이라는 제목의 책을 꺼냈다. 이것은 귀화한 용 스토리라인의 초기 전개에서 작은 절정의 순간이 될 예정이었다. 흑룡이 혁명이라는 사상을 처음 접하고 진정한 매혹의 불꽃을 튀기며 확고한 혁명적 신념을 가진 용으로 변모하는 긴 여정의 시작. 그리고 이 역사적인 순간에 무언가 잘못되었다. 내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경고를 외칠 시간조차 없었다. 나는 그저 숨을 내뱉었고 그 숨결에 위샤오밍이 날아갔다. 거의 정확히 같은 순간 막 지려던 태양이 갑작스럽고 맹렬한 빛으로 타올랐다. 위샤오밍이 방금 서 있던 바로 그 자리를 강타했다. 심벌, 태양신의 정밀 타격.